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교육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교육 재정에는 여러 가지 부분,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 현실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분석해 봐야 되겠죠. 교육 재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는데, 경제의 주체적인 것, 그 다음에 재정의 주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소비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생산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본 원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본 원리 중에서 비용에 따른 문제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비용에 따르면 선택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왼쪽 것을 선택할 것인지 오른쪽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에 따른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경제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이나 모든 것에는 다 비용이 따른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공짜가 있을 것이다. 예를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죠.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공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짜가 아니다. 이거 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세금으로라도 거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어떤 것에 대한 비용과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과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는 과연 얼마만큼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효과 대비 비용의 산출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의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 상황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했던 1960년대, 50년대의 교육 행정의 상황과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육의 상황, 경제의 상황, 국가의 상황, 사회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때 효과적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 대한 것, 경비에 대한 것, 비용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이 교육 재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죠. 불리한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할 때면 가장 효과적이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문제 속에서 바로 소비자의 경우에 비용의 문제, 효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겠죠. 주어진 자원에 의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개인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절약을 하면서 어떤 것을 효과의 결과를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용의 문제, 달성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 행정에서, 교육 재정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이러한 재정의 문제, 비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예요, 구조. 경제 구조,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제 구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 것이냐. 대개의 교육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접근 방법에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효율성, 효과성 이런 말도 교육재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택의 문제, 아까 말한 선택의 문제에 나타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선택의 문제를 어떤 관계로서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재정을 공부함으로써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개인도 있고 또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의 그 효율성은 어디에서 나오고 그 효율성은 곧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 줄 것이냐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비용의 관점, 배분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때로는 효율성의 기준에만 집착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고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나는 죽기 살기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나는 여태까지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상위 80%가 아니라 상위 20%가 아니라 하위 80%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자, 모든 문제를 효율성의 기준에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기준에 늘 서로가 부딪히고 있어요. 사상이나 이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 재정에서 해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도 똑같습니다. 효과를 바라볼 것이냐, 효과에 집착을 할 것이냐, 효율에 집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자아 발현과 인간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을 중점으로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성과급에 급급해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먼저냐, 아니면 성과 이후에 그 다음 다른 단계를 찾아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구조를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봐야죠. 여기 보면 코스트, 비용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럼 왜 중요하냐, 왜 비용이 중요하냐, 비용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알면서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면서 그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걸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경제 논리들이 있어요. 비용과 효과나 질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산식으로나 도표나 차트식으로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장 모형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교육 정책, 교육 재정 여러 가지 교육 파트를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 재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한국의 교육 상황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국의 교육은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죠. 성장 일변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방법으로 퇴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는 이 교육 재정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냐면 서로에게 과연 유익한가, 상호 유익한가를 봐야 돼요. 상호 유익성을 찾아야 돼요. 어느 한편만 유익하다면 성장이 기울어진 성장이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만 유리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게만 유리하다든지 아니면 또 국가에게만 유리하다든지 어떤 사회에게만 유리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중요해요? 상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에게 유익해야 돼. 윈윈 전략이 있을 때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발전하고 한쪽은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과 교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환이 없이는 경제활동이 극히 제한되고 또 경제가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환이 이루어지는가? 자, 자유롭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근본 이유는 교환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기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해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거죠. 이거 바로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제가 교육 재정에 미칠 때도 똑같습니다.
교육의 특정한 대상자인 학생들에게만 유리하다든지, 학생은 유리한데 교사라든지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혀 유리하지 않고 고생만 하고 효과도 없고 경제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도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학생과 교직원의 상호 융합되고 상호 윈윈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시설 관련은 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는 종사하는 종사자까지 서로 다 같이 상생해서 윈윈해서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경제 모멘텀, 교육 재정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라볼 때 이러한 경제의 상호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뭐 비용적인 측면을 주로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 경제적인 비용이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효과가 나타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결과는 어떠냐, 결과의 최종 결과에 더 나은 미래적인 측면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면 교육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교육 관계에 있는 교육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각자 학교마다 또는 교육 단체마다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경쟁에 도태되기도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재원 같은 걸 올바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는 대학마다 전부 다 퇴출을 하죠. 대학이 출산율이 적어져서 대학이 없어집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도 지금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유치원들이 없어질 것이고, 또는 중고등학교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파급을 이어서 대학교도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통폐합을 되거나 또는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미래적인 측면을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하지 못하면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경쟁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뭐 국립대학이니까 국가에서 재정 보조를 해줘서 항상 갈 것이다, 항상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국가가 어려워지거나 과거 우리나라처럼 IMF가 나타나거나 할 경우는 모든 국가 국립대학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체제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남는 기업, 살아남는 학교 조직, 학교 단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뭐 양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 하잖아요. 대학도 외국에 있는 대학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있는 대학도 여러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에 있는 대학들이 왜 그러면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왜 올까? 자, 글로벌 되어 있는 이 국가에 있는 대학들은 세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사이버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도달하다 보니까 이 작은 나라인 한국에까지도 캠퍼스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과거의 구습 따라서 있다든지 과거의 상황에만 있다든지 하면 우리는 낙오가 되거나 퇴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의 균형을 맞추겠죠. 무조건 생산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생산을 너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물량이 적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폭등해져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을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익을 우선을 할 것이냐, 공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가격 기구를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가격에서 가격을 만드는 어떤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익조정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공익조정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재정도 다양한 파트에서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을 아까 말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격기구에 신호등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배분적인 측면도 있어야 돼요. 특정한 단체, 특정한 기구, 특정한 학교, 특정한 정관계에 밀착되어 있는 학교, 이런 학교만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 재정 문제를 푸는 데는 시장과 정부 두 가지 기능이 해결 방식이 존재해야 된다. 자, 두 가지 해결 방식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시장의 기구에 더 맡겨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아니다. 아직은 한국은 시장 기능에 맡기면 안 된다. 국가에서 통치하고 관리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두 의견이 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다고 했어요.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북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똑같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약간 앞에 용어가 틀릴 뿐이지 같은 민주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북한 공산주의는 나쁜 사람이지만 북한에서의 북한 공산주의는 아주 최고의 사상가예요. 그래서 사상이나 가치나 사회과학은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뀌어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보고 어떤 생각으로 보고 어떤 판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연과학에서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물이 된다라는 어떤 진리의 개념이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과거의 정권, 이승만 정권 때 했던 사상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 뒤에 사상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사상이다. 군사 독재의 사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에서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생각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생각이나 가치관도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으면 내가 맞는 이론을 이야기하면 맞는 이론에 대해서 합리성과 주장성을 선생님이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문제, 교육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다. 외부에서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내부에서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공공재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닌 시장 지배력에서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공평한 소득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소득 분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거시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미시경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가치, 다양한 사상, 다양한 생각들을 보고 우리가 교육 재정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한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한다 해서 나라 경제 전체가 항상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경제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계획 경제는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여러 가지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달라지는 상황의 가치나 생각을 무엇을 통해서 분석해야 할 수 있어요? 수준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벨이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주도적이고 또는 권력적이고 또는 통제적으로 어떤 시장 경제를 주장하고 시장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시장이 발전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아직 시장 경제에 대한 가치관이나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합지졸이 되죠.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군가 파워 있고 권위 있고 카리스마 있는 경제 주장자가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민주화됐고 경제적인 수준 높아졌고 지식적인 수준이 높아졌을 때는 끌고 나가는 단계로 계속 끌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반발심이 있죠. 아,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계속 끌고 가느냐? 왜 주입식으로 하느냐? 라고 반발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돼요? 민주적인 측면에서 개방적인 측면에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 경쟁에 차려서 시장 경제 도태될 건 도태되고 네가 성공은 네가 알아서 성공해라 하는 이런 교육 경제, 시장 경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가치나 생각을 우리가 어느 색안경을 삐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정관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흑인은 온몸이 까마니까 더러울 것이다. 또 북한 사람은 전부 다 아주 열악한 가난한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또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떨 것이다. 키가 큰 사람은 멀대일 것이다. 키가 작은 사람은 뭐 어떨 것이다. 못생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특히 교육 재정이나 교육 행정에서도 이런 고정관념은 결과를 전혀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안경 쓰는 가치관, 생각이 중요해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에 다 빨갛게 보이죠. 검정 선글라스를 가지고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세상에 다 검게 보입니다. 교육재정도 교육재정의 안경을 어떤 안경을 끼고서 교육재정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재정의 전반적인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라는 기준도 또 애매모호한 것이 이 판단이라는 것은 주관이죠. 주관, 내 개인이 주관인데 주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 자, 그러면 객관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객관이죠. 객관은 주관이 모여서 객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이 모여서 객관이 되기 때문에 객관화도 구체적으로 따져가 들어가면 주관화가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이라고 해서 다 좋다. 너도 나도 따라하기 때문에 다 좋다. 99%가 이런 조직, 이런 정책, 이런 교육 재정의 모델을 따라가니까 이것이 좋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정답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눈이 하나인 나라에 가서 눈 두 개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장애인이에요. 눈 두 개인 나라에서는 눈 하나인 사람이 장애인이지만 눈 하나인 나라, 모든 사람이 눈 하나인 나라에서는 눈 두 개인 사람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념, 보고자 하는 안경을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재정, 교육행정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가치관, 생각, 교육재정의 안경을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특히 대학원 수업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가치관이나 생각이 좀 더 넓어야 돼요. 폐쇄적이면 안 돼요. 폐쇄적이면 폐쇄적일수록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논리를 정확하게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마음, 가치관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학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큰 그림, 좋은 안경 쓰기, 재정 모델, 교육 모델, 경제 모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치관이나 생각, 의식 이런 것들도 때로는 단순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화하기도 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현실의 측면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 재정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결과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결과가 다 옳다. 학문적 이론에서는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으니까 전부 다 맞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치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포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제 구조의 구조를 우리가 고를 것이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초이스를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 어떤 이론 모형을 선택하고 어떠한 경제 모형들을 안경을 끼고 나아갈 것이냐, 현실성을 주장할 것이냐, 미래성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나은 경제 모형, 어떤 모형을 가지고 모형 추정을 할 것이냐, 다양한 가치관이나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수요 모형을 할 것이냐, 공급 모형을 할 것이냐, 모형들도 여러 가지 존재해요. 개별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복잡화를 할 것이냐, 또는 여러 가지 이 경제 모형에서 항문하는 가치관들, 경제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경제 주체를 누가 어떤 주체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적인 측면, 효과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결과를 무슨 결과를 주장할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죠. 목적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경제는 교육 재정의 경제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미래로 이끌어 갈 것인지 이런 구조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적정 부채 규모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는 경제 규모, 신용 등급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경제나 재정을 분석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식 발행하는 그 결정 요인들, 주가가 상승할 경우는 한 경우도 있지만 또는 때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효과의 단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경제의 여러 가지 샘플링이나 이론이나 이런 그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조의 이론들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우리가 봐야죠. 경제의 목적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무엇이 좋다, 어떤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순환되잖아요. 순환되는 시장 경제, 재화 시장에 있어서 또 생산 요소 시장에 있어서 순환되고 있잖아요. 뭐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순환되잖아요. 그죠? 기업과 가계에 따라서도 순환되죠. 국가와 지방에 따라 순환되고 있죠. 순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환적인 측면, 가정 경제도 똑같아요. 수입이 얼마만큼인데 지출은 얼마만큼이다. 이게 순환 관계를 파악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수입이 많은 사람은 명품을 사겠지만 수입이 적은 사람은 명품을 사지 않아도 똑같은 양말을 사도 부자는 아주 명품의 양말 돈 비싸게 주고 사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명품의 양말 사지 않고 싸구려를 사죠. 그렇지만 똑같이 둘 다 입고 다니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단계로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고 어떠한 방향과 키포인트로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 순환을 알아야 된다. 교육 순환도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문제를 파악하면 쉽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수업할 때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에 대한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